제 이름은 황자영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지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마치 남의 일기를 읽는 것처럼 덤덤하게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결혼이라는 거대한 굴레 안에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23살, 꽃다운 나이에 강화를 타고 시집을 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침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짓고 볕이 좋은 날엔 눅눅해진 이불을 옥상에 널어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그런 소박한 일상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고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는 그의 손길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팔자라는 것이 참으로 얄궂어서 하늘의 날씨보다도 더 변덕스럽게 뒤바뀌더군요. 골목 어귀에는 낡은 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철창 너머로 비치는 불빛은 마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듯 제 눈을 향해 끊임없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빌려온 낡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발에 맞지도 않는 구두를 신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발끝이 조여오는 통증보다도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막연한 기대감이 더 컸던 시절이었지요. 자영아, 이제 너에게도 기대감이 더 컸던 시절이었지요. 소박한 장사를 하며 입담이 좋아 사람들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지요. 제 어머니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참 순박해 보이니 너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줄 깨달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그 순박함이라는 가는 뒤에 술만 들어가면 그 변하는 괴물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괴물과 사양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습니다. 비록 수중에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10,000원 버스에 몸을 싣고 북적이는 야시장에 가서 어묵꼬치 2개를 사들고 길을 걸으며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온기가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그의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가 맥주캔의 고리를 치익하고 잡아당기는 밤늦게 돌아온 그가 맥주캔의 고리를 치익하고 잡아당기는 처음에는 젓가락을 내던지더니 다음에는 식탁을 내리치며 자신의 불운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쾅소리가 나도록 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칠게 닫히는 문은 어느덧 침묵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손을 댔던 날은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끝이 아릿했지만 남편의 속을 달래주려 따뜻한 국수를 끓여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어 들어온 그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국수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지. 저는 당황해서 집에 재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내일 시장에 가서 당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래보려 했습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흩어진 면발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제 팔을 낚아채더니 사기 그릇을 그대로 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방에서 자고 있던 어린 딸 혜주가 울면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 하지마. 아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 하지마. 싱크대 위에는 그가 비워낸 술병들이 마치 보초를 서는 군인들처럼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전에 미리 뜨거운 수건을 준비하고 차를 내오며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씩씩거리며 돌아온 그는 이름의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장부 정리를 잘못해서, 손님에게 보내를 잘못해서, 손님에게 보내를 잘못해서, 손님에게 보내를 잘못해서, 손님에게 보내를 잘못해서,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으면서 장부 하나 제대로 못 봐. 사실 그 장부는 그가 직접 적은 것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바닥에서 뱅글뱅글 돌며 멈추지 않는 냄비 뚜껑을 보며 저 역시 저 둥근 그림자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저 없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누구나 상대방을 위해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누구나 상대방을 위해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째 되던 해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소매 사이로 비친 커다란 피멍을 발견하신 어머니의 눈빛은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져오신 연고를 제 팔에 조심스레 바르며 입으로 후식했습니다. 그저 가져오신 연고를 제 팔에 조심스레 바르며 입으로 허실스레 바르며 입으로 그 흐실스레 바르며 밤새도록 어머니가 내뱉으시던 나지막한 한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튿날 당장 제 손을 끌고 친정으로 데려가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팔자라는 게 그렇다. 여자 팔자라는 게 그렇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보낸 세월이 어느덧 7년이 그렇게 참 물러서는 것이 도리일 때도 인내를 뼈에 새기며 살아온 그 말이 저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내를 뼈에 새기며 살아온 그 말이 저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혜주를 일찍 재우기 위해 서둘러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거하게 마시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장부를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돈 어디 갔어? 이번 달 수입이 왜 이 모양이야? 네가 뭘 빼돌렸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멍하니 서 있다가 간신이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매서운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경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귀가 멍멍하게 울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혜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요. 그 상처의 조각들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거실 바닥구석에 굴러다니던 하얀 사기그릇 파편이 찰나의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이 덜컥하고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다음번엔 정말로 내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하는 공포 섞인 확신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혜주를 낚아채듯 안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그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그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가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엄마, 우리 외할머니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구멍에 소뭉치가 꽉 들어찬 것처럼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건우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이윽고 집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술기운에 취해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혜지의 옷까지 2벌, 우리 모녀의 존재를 증명할 후적 등본, 그리고 생계를 이어갈 종잣돈이들 현금 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는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셨던 작은 관음보살 염주 한 줄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제 유일한 부적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뒤착은 골목길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골목길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낡은 간판들이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전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집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쉬어라. 내 인생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테니. 우리는 서둘러 정류장으로 달려가 친정으로 향하는 마지막 심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의 희미한 황색 조명 아래 피곤에 지친 기사는 연신 하품을 내뱉었고 옆자리 승객은 커다란 종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주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어느새 잠든 아이의 눈가에는 채 마르지 않은 눈물 한 맺혀는 맺혀온 생강차 한 사발을 내어주셨습니다. 새벽녘 친정집 대문을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떨고 있는 우리 모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알싸하고 뜨거운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가만히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됐다. 살아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야.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건우는 가끔 찾아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는 살이 되던 해 마침내 그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마치 오랫동안 썩어있던 치아를 뽑아낸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상처 고이는 여전히 아릿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로 서기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수선 기술을 배워 새벽이면 혜주를 학교에 보내고 밤늦게까지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형형색색의 옷들이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영아, 이제 남을 위한 연극은 그만두자. 앞으로는 너 자신과 딸을 위해서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혼 후 첫 새벽,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손바닥에 올리고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다시 기워나가겠어. 낮에는 성수동의 작은 의류 공장에서 일감을 받아 가공하고 밤에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낡은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재봉틀에 드르륵 하는 소리는 저와 혜주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30살의 저는 아비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구부정한 등을 하고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면 작은 책상머리에서 숙제를 하던 혜주와 눈이 마주치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방은 시장통 구석에 층 집이었는데 유난히 습기가 많아 식탁 위로 개미가 출지어 기어다니곤 했습니다. 집세벌이를 하러 온 집주인은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데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밀리지나 마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쥐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혜주가 잠들으면 방 안에 전등을 끄고 재봉틀에 가고 재봉틀에 그고 재봉틀에 가고 재봉틀을 다공틀에 끄고 가끔 어머니가 채소며 달걀 꾸러미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머니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영아, 너무 고생하지 말고 어디 좋은 사람이라도 다시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다시 나쁜 사람을 만나서 혜주까지 힘들게 할까봐 무서워요. 어머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해 혀를 차시면서도 묵묵히 부엌을 혀를 차시면서도 명절이 되어 이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모녀 둘이서 작은 냄비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아있을 때 밀려오는 그 정적이야말로 진짜 고독이었습니다.
철이 일찍 된 혜주는 엄마, 우리끼리 있으니까 더 조용하고 좋다. 라며 웃어 보였지만 창밖의 불꽃놀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아릿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추운 밤 혜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수속을 마치고 입원비를 예납해야 병실에 들어갈 수 있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옆 침대의 보호자가 선뜻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 감사하다고 빌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내 딸 혜주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새벽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혜주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책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아이는 어둠 속에서 제가 넘어질까봐 마중을 나왔고 들어오자마자 찬밥을 데우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그 죄책감은 저랬지만 아비 없이 자라는 애가 제대로 크겠어? 저는 그 말들을 바람소리처럼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혜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같이 놀아줘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짐짓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 아빠가 너무 바보라서 너같이 예쁜 딸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야.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안아주었습니다. 30살부터 60살에 이르기까지 저는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버텨내는 것에만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절이 바뀌는 줄도 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제 딸 혜주는 어느덧 교복을 입은 수줍은 여고생이 되었고 이윽고 대학교를 졸업해 사회의 유일원이 되었습니다. 혜주가 시집을 가던 날 저는 지인에게서 빌려온 고운 한복을 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딸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줄게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가정을 이루고 떠나면 고모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60살이 되던 해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80을 훌쩍 넘긴 연세에 치매 증상이 오셨는지 자꾸만 했던 말을 잊으셨고 저는 직장생활과 노모를 모시는 일 사이에서 홀로 분투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제 가슴을 툭툭 건드리고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먹는 저녁밥은 유난히도 모래알처럼 껄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1세가 되던 해에 사촌 동생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저기 읍내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하는 성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사람 참 진국이고 그분도 혼자 된 지 오래됐어. 처음에는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염치로 누군가를 만나며 또다시 과거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반복될까봐 컬컥컥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적막한 방 안의 회음 소리가 너무나 시려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저는 사과 한 봉지와 우유 몇 갑을 들고 사촌 동생을 따라 읍내로 향했습니다. 어느 낡은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건장한 체격의 젊은 청년이 먼저 우리를 반겼습니다. 민우 씨의 아들 재호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소매 끊기지 않은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리점에서 일을 하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쑥스러운 듯 손을 비비며 어서 오세요, 자영 씨. 맞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크지 않았지만 남자의 손길이 닿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서는 선풍기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분위기를 띄우려면 마디 농담을 던지더니 눈치껏 재우를 데리고 장을 다니 탕 안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땅바닥만 바라고 왔고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차고 치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손재주는 좀 있는데 말 주변이 없네요. 자영 씨가 예전에 의류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반평생을 바느질만 하며 살았죠. 이제는 눈이 침침해져서 예전만큼 속도도 안 나네요 살았죠.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며 자동차며도 고치고 살았더니 기가 좀 먹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참 그렇죠? 여기저기 고장만 나고. 그의 솔직한 농담에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팽팽하게 긴장했던 마음의 줄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의문 하나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왜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지내셨나요? 남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재호가 중학생이었습니다. 행여나 새어머니를 들였다가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냥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자식도 다 컸고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사촌 동생분이 자영 씨 이야기를 했을 때 저랑 참 닮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작게 요동쳤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재혼을 꿈꾸지 않았던 이유와 그의 사정이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까요? 우리 둘 다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온 동지였던 것입니다. 밖에서 재호와 사촌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하는 청년의 밝은 목소리에 낯설기만 했던 이 집이 묘하게 정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사온 제육볶음과 나물, 그리고 시원한 조개탕이 상에 올랐습니다. 민우 씨 아들 재호는 무척 예의가 발랐습니다. 제 앞접시에 반찬을 연신 놓아주며 아줌마, 많이 드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리는 좀 서툴러도 사람은 참 따뜻해요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사촌 동생이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마당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말동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국물만 마셨지만 귓불은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민우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 할 때 민우 씨가 부엌 문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영 씨,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고생했다는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 제가 지난 3여 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이 낯선 남자가 건네준 것입니다. 제 인생의 무게를 알아줍니다. 그날 밤 저는 자취방 침대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안경 너머로 비치던 그의 진시한 눈빛과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자영아,
너무 고생하지 말고 좋은 사람 찾아봐라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이다. 비록 제 나이 예순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비록 제 나이 예순하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 틈새로 따스한 햇살이 하늘살에 61에 시작된 민우 씨와의 인연은 62, 63이 되면서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읍내 시장통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노부부 금슬이 참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다가도 한편으로는 10수년 만에 찾아온 이 낯선 평온함이 깨질까봐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덥고 습했던 여름날, 저는 시장에서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땀을 흘리며 자취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자영씨, 내가 태워다 줄게요. 하는 투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우 씨가 낡은 대리 오토바이를 끌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헐거운 헬멧끈이 그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옷을 버릴까봐 사양하자, 기름 맺자 그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덜커덩거리며 출발할 때 제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과 그의 듬직한 뒷모습이 수십 년 만에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요일마다 강변을 산책하고 시장통에서 어묵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그는 제게 지난 세월을 물었고 저는 한 땀 바느질하듯 버텨온 인생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는 쟁으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날의 고독이 그 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그 참혹한 폭력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술 마시는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지, 화가 나는 소리를 지르는지,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그러나 민우 씨는 제게 다가오다 말고 기계를 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고 손 씻고 올게요. 자영씨 옷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라고 멈춰 섰을 때 저는 그 작은 배려에서 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사소한 다툼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100원을 강내만회하며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싼 채소만 고르면 강내만회하면 제가 너무 싼 채소만 고르면 그는 되긴 걸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요라며 비싼 것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그가 쌓아올린 작은 행동들은 그 어떤 가문이설보다 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시장통의 시샘, 어린 눈초리와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황자영이 60 넘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남자를 만나? 황제과 가지 아니야? 하는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민우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 저를 향한 세상의 화살들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온하던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것은 어머니가 87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괴음이 들렸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60이 넘은 제가 이모진 간병을 홀로 감당할 수 이름만 간신히 부르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졸중으로 인한 간신히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민우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자영 씨.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잠을 아껴가며 어머니를 위한 미음을 끓여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신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라고 울먹이며 묻자. 그는 자영 씨는 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혜주도 그런 민우 씨의 정성에 감복해 그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에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어머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실 무렵 이번에는 제 몸에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끈질긴 기침이 멈추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졌는데 실령님도 청천벽력원에서 졌는데 실령님도 참병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순간 제 주변을 받았습니다. 민우 씨는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동생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털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자영 씨, 나를 믿고 끝까지 싸워봅시다.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당신 꼭 살릴 거니까. 지옥 같은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뻗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역질을 하며 정신을 잃어가는 제 곁을 그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영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 대접을 좀 받아도 돼요라며 그는 오히려 웃어 보였습니다. 반년이 넘는 사투 끝에 의사는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조절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날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 앙상해진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람들이 말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삽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남은 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1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만 앞설 때가 많고 가끔은 도우려던 손길이 오히려 짐이 되어 민우 씨의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 저녁이었지요. 저는 기어코 제가 저녁 찬으로 채소를 볶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민우 씨는 제발 좀 앉아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지지 않고 볶음 주걱을 빼서 들었습니다. 호기롭게 외쳤건만 달궈진 기름 솥에서 매운 연기가 솟구치자마자 쉴 새 없이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채 볶아는 채소는 새까맣게 타버렸지요. 결국 민우 씨가 주걱을 빼서 들며 혀를 찼습니다. 제가 민망함에 당신이 볶은 건 풀죽 같아 보여서 그랬어요. 라고 쏘아붙이자 그는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그럼 우리 오늘 같이 풀죽이나 먹읍시다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물론 매일이 웃음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그가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며 몰래 닭백숙을 안쳤다가 깜빡잠이 들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스불은 꺼지지 않은 채 국물이 넘쳐 흘러 가스레인지는 엉망이 되었고 집안은 온통 탄내로 가득 찼습니다. 격을 짚고 겨우 걸어 나와 그 난장판을 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저 당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뒷머리를 극적이며 그 말 한마디에 제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붉게 데인 그의 손등을 보며 저는 울다 웃으며 그를 바보라 불렀고 그는 바보니까 지금까지 당신 곁을 지키고 있지라며 바보처럼 또 웃었습니다. 가끔은 혜주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3살의 외손주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손주는 요즘 젊은 애들답게 청바지를 입고 커다란 가방을 맨 채 손에는 늘 달콤한 밀크티 2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이제 힘들게 국 끓이지 말고 이 달달한 것 좀 드세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나와요. 라며 스마트폰으로 뚝딱 음식을 주문해 줍니다. 젊은 세대의 방식이 우리네 정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할머니의 노고를 덜어주려는 그 속 깊은 마음은 매한가지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60 넘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수군대던 이들이 이제는 시장 통해서 우리를 만나면 노부부 금슬이 참 보기 좋다며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시장 아줌매들은 제 바구니에 말도 없이 청경채 한 줌을 더 얹어주며 자영씨, 이거 가져가서 보약이다 생각하고 푹 고아 먹으라고 정을 보탭니다. 가끔은 등 뒤에서 제 병세를 들먹이며 저 몸으로 민우씨 고생만 시킨다는 얄궂은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가슴은 여지없이 철렁 내려앉지만 곁에 있던 민우씨가 당당하게 우리가 좋아서 같이 사는 건데 당신들이 보태준 거 있어? 라며 제 편을 들어줍니다. 평생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서서 저를 보호해준다는 이 느낌은 여전히 새롭고도 눈물겹습니다. 밤이 되면 민우 씨는 거실 식탁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제 약들을 하나하나 분류합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적은 작은 약상자들. 기계만 만지던 그 거친 손으로 약봉지를 매만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문득 묻게 됩니다. 민우 씨, 나 같은 거 챙기느라 지겹지도 않아요? 매일 약 챙겨주고 병원 데려가고. 그러면 그는 고비씨.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자영씨,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내 평생의 소원은 누군가를 지켜줌의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저는 그의 짐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투병 후의 일상은 뭉근하게 끓는 가마솥 국물처럼 평온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며 활기를 띱니다. 먼지를 닦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저와 절대 안 된다며 걸레를 뺏어가는 그 빨래를 널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빨래 다구니가 엎어져 한바탕 웃음보가 터지는 날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 정말 성가신 사람이라고 타박하면서도 속으로는 달콤한 행복을 느낍니다. 할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서 이토록 단단하고 따뜻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날, 우리는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제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민우 씨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법당 향내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게 이 찬란한 몇 년을 더 허락해 주시고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절을 내려오며 제가 다음에는 강릉 바다라도 보러 가요라고 말하자 그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내가 짐꾼이 되어주겠소라며 하얗게 샌 머리칼을 휘날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일, 혜주와 함께 산소를 찾았을 때 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 옆에 든든한 사람 생겼으니 걱정 마요. 나 이제 혼자 아냐. 곁에서 눈물을 훔치던 혜주도 엄마, 이제는 정말 행복하기만 해. 라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낡은 자취방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저물어 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지는 해가 만들어낸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합니다. 제가 조심스레 민우 씨,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혹시 후회하진 않아요? 라고 물으면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는 무슨. 당신이랑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소.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70년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매맞던 결혼 생활도 재봉틀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고독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초혼이냐 재혼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양심과 온기라는 것을요. 누군가 제 인생의 길 끝자락까지 함께 걸어와 준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도 길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닮은 아픔을 겪었거나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우리 실버스토리 또는의 기록관 채널에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